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텐토입니다. 오늘의 주제, 주택에 대해서 이것도 모르면 비과세 못 받는다. 지난 영상에서 1세대 1주택에서 세대에 대한 개념을 봤고요. 오늘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서 가장 핵심, 뭐가 주택이냐? 주택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파악을 해야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오로지 주택에 대해서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을 뭘로 정의하느냐라고 보니까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 개의 주택은 건축법 적용 무과이라는 얘기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없이 주택 하나만 갖고 있는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간 보유했고 가액이 9억 초과 안 하면 비과세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상시 주거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물 대장에 주택이라고 나와 있을 필요는 없다. 현재 쓰고 있는 것을 주거용으로 쓰고 있고 그 사용 용도는 공부상이 아닌 사실상. 자, 면적도 공부상에 나와 있는 면적과 사실상 면적이 다르면 사실상 면적으로 기준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는 것은 주거용으로 쓸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춰져 있고 기능이 되어 있는 상황의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거용 기능이 가지고 있는 상시 주거용이라는 것은 안에 가보면 독립적으로 화장실, 욕실 그리고 부엌이 갖춰져 있죠. 그러한 건물이 바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고요. 양도 당시의 용도가 주거용이어야 됩니다. 주거용 건물이지만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가 양도 당시 그 다른 용도로서 양도하게 되면 양도 당시 주택이 아니니까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주거용 건물이라는 것은 주거용으로 기본적인 구조 설비가 되어 있고 현재 유지 관리 중인데 단지 일순간 주거 외의 용도로 썼다고 해서 얘가 완벽하게 건물이 다른 용도로 바뀐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쓴 주거용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개념 항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 양도의 현재 공실인 오피스텔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개념 두 가지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가야 되냐면 업무용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을 했는데 분양 당시 업무용으로 분양을 했고 안에 화장실, 부엌, 욕실 등이 전혀 설치되지 아니한 업무용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분양을 할 때 주거용으로 즉 독립되어 있는 화장실, 욕실, 부엌이 설치되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현재 공실이라 하더라도 주택 개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살지 않아서 그 집이 오래되어서 사실상 주거 기능을 할 수 없는 일부분이 멸실된 상태, 이러한 폐가와 함께 양도하는 토지가 있으면 그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나대지의 양도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두 개의 아파트를 헐어 한 가구가 거주한 경우는 처음부터 신축할 때 동일청에 1호, 2호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헐은 거예요. 안에 내부 백체 등을 없앴고 실제 거주하시는 분이 하나의 주택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한 주택으로 보겠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허가 주택, 주택의 개념에는 즉 허가받아서 주택으로 짓든 허가 안 받고 주택으로 짓든 무관하게 지금 현재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 있다면 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A라는 사람이 토지를 갖고 있고요. 그 위에 무허가 주택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했다.
그러면 이거 1세대 1주택에 비과세로 봐줄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어. 이 무허가주택은 등기 안 된 거니까 미등기 자산의 양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과세가 아니고 70%의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대한 개념을 보게 되면 무허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토지는 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해 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펜션의 주택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펜션은 숙박입니다. 숙박 용도의 건물이 펜션 건물인데 세대원이 그 펜션 건물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이 펜션 건물은 그때부터 숙박이 아니고요. 겸용주택이 됩니다. 고시원. 고시원은 일반적으로 그 고시원 내부에 화장실, 욕실 그리고 부엌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고시원 안에 독립적으로 화장실, 욕실, 부엌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 고시원은 그때부터는 주택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와 수도시설이 철거된 재건축 아파트. 전기와 수도시설이 철거가 되었으니까 주거 기능을 못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전기와 수도를 연결해버리면 주택의 기능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잠재적 능력이 있는 단순히 전기와 수도만 철거되어 있는 이 재건축 아파트는 주택으로서 개수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우리가 실무에서 원룸 이렇게 봅니다.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다가구 주택을 세법에서는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고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한 가구가 각각 독립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공동주택으로 본다. 원룸 주택을 주택 개수 하나하나를 떼서 팔게 되면 그 원룸 개수 하나하나가 주택 개수 하나하나에 해당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게 바로 세법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다가구 원룸을 호실별로 따라서 파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대부분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매매대로 팔기 때문에 이 다가구는 그냥 하나의 건물로서 단독 하나의 주택으로 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취득할 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가 됩니다. 다가구 원룸이니까 3층에 각각 호실에 있는 면적을 전부 합산을 해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해서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세법상 뭐로 본다고요? 공동주택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는 그 각각 호실의 면적을 가지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농어촌 특별세를 과세할 거냐 비과세할 거냐를 하기 때문에 원룸 다가구 주택은 대부분 하나의 면적이 다 작죠. 가보면 4평 아니면 5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세 0.2%가 부과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가주택 판단할 때 전체 가액을 가지고 즉 다가구 전체 가액이 9억을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고가주택이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호실별로 판단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겸용주택입니다. 겸용주택은 주거와 주거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게 겸용주택이죠. 첫 번째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큽니다. 그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큽니다. 또는 둘 다 면적이 동일하다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용주택을 갖고 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상가주택을 갖고 있다. 이거 전체를 주택으로 볼까요? 물어보니까 주택 면적이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세요. 근데 주택 면적이 상가 부분보다 작거나 또는 같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봐야 되니까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기준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말이죠. 고가주택은 주택가 이에 딸린 토지의 합산 가격이 실질거래가액 9억을 초과하게 되면 우리가 고가주택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이 주택이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느냐 기준시가가 얼마냐 전혀 무관하고 오직 판단 기준은 실질거래가액이 9억을 초과하느냐 초과하지 않느냐라 가지고 고가주택인지 판단을 합니다.
자, 지금 고가주택을 얘기하는 이유는 비과세 규정에 보면 고가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 즉 9억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 9억이 안 넘어가게 되면 전부를 비과세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9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서 과세를 합니까? 물어보니까 이 산식을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가액이 있을 거예요. 취득했으면 취득가액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비용이 들어갔으면 기타 필요경비가 있을 텐데 여기까지 빼주게 되면 나오는 게 양도 차익이라고 부릅니다. 양도가액이 10억인데 이거 두 개 다 하니까 5억이더라. 그러면 양도 차익은 5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0억짜리니까 9억을 초과해버렸죠? 고가주택입니다. 그러면 9억까지는 비과세고 9억을 넘어가는 부분은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물어보니까 이 산식 있죠? 양도 차익 5억 곱하기 10억 마이너스 10분의 9 이렇게 되죠. 그러면 5억 곱하기 10분의 1 이렇게 되니까 5천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로 여기서 나와 있는 10억 나갔다 그러면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는 산식이 이렇게 계산한다는 뜻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이 계산하는 거는 차후에 계산하는 내용 파트에 가서 자세하게 제가 계산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에 대한 시간이니까 주택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용주택이 고가주택이다. 주택 부분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크다. 그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기 때문에 전체 가액이 9억을 초과하느냐 초과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고가주택 유무를 판단을 해라. 혹시 주택 외 부분이 주택보다 크다면 오로지 주택 부분의 가액만 가지고 9억을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시면 되고, 주택 전체를 파는 게 아니고 일부만 판다면 그 전체 면적을 나누어서 안분한 금액으로 고가주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뀐 세법 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라라고 되어 있었는데 바뀌는 규정이 오로지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떨 경우 9억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일 경우, 9억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면 안 되고 오로지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봐라. 9억을 안 넘어가면요, 그전 그대로죠. 9억을 안 넘어가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물어보니까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9억 초과 겸용주택을 갖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부분이 9억 안에는 받을 수 있죠. 초과 부분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판단된다면 이날 이전에 빨리 팔아야 되겠죠. 빨리 팔아야만 전체적으로 세금에 대한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주택의 부수 토지입니다. 주택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주택의 부수 토지가 나왔냐면, 주택의 개념에는 건물인 주택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 나오는 토지 부분도 똑같이 합산해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에 대해서 토지를 얼마만큼 주택의 부수 토지라고 해서 비과세를 적용할 거냐 물어보니까 건물의 정착 면적을 가지고 도시 지역에는 5배, 비도시 지역에는 10배까지 해서 비과세를 적용해 줄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착 면적이 뭔데요? 물어보니까 수평 투영 면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평 투영 면적은 쉽게 말해서 위에서 내려다 본 겁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토지를 덮고 있는 건물의 면적, 그 면적이 수평 투영 면적이고, 정착 면적이 그냥 주택만 있으면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땅거랑이 주택 하나만 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그냥 얘가 주택이야.
얘가 100제곱미터야. 그러면 도시지역은 5배 주면 되죠. 얘가 비도시지역이면 10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도시지역이면 5배, 비도시지역은 10배 해버리니까 얘가 500제곱미터까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산식을 왜 해놨냐면 겸용일 때요.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겸용이게 되면 주택 부분에 대한 부분을 따로 빼야 되거든. 그래서 주택의 정착 면적을 따로 계산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산식을 보게 되면 건물 전체 연면적분의 주택 부분의 연면적, 건물 전체분의 주택 곱하기 건물 전체 정착 면적을 해서 더하면 된다. 정착 면적은 뭐? 하늘에서 내려다본 면적. 연면적은 그 청별 면적을 합산한 거. 건물 전체 면적이니까 건물 전체의 바닥 면적을 다 합산하고 주택의 바닥 면적만 합산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다본 면적을 곱하면 주택의 정착 면적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놨는데 사례는 단층으로 사례를 들어놨습니다. 주택이 주택의 면적보다 큽니다. 그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전체를 주택으로 보니까 200이죠. 200의 도시지역은 5배니까 1000까지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를 받습니다. 그러면 토지의 1000은 비과세가 안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주택과 주택 외 부분에서 주택이 작습니다. 80밖에 안 됩니다. 산식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니까 전체 200분의 주택 그리고 전체 면적 이렇게 되어 있었죠. 왜? 정착 면적 전체 연면적분의 주택 면적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는 80대니까 이 80에 대해서 곱하기 5배에서 400제곱미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비과세 개념에 대해서 실제 계산 사례 가지고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겸용주택의 사례다. 건축성과 도로와의 사이의 면적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조금 어려운 파트 부분인데 나왔으니까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m의 도로가 있고요. 여기 A 필지에 토지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건축법에 대해 보면 건축법에서는 4m의 도로의 요건을 갖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4m가 되려고 그러면 현재 도로가 2m밖에 안 되니까 4m를 만드는 방법은 각각 2m씩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 도로는 4m 도로가 됩니다. 그러면 건축법에서 말하는 4m의 도로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후퇴하는 이 선, 1m 후퇴한 거죠. 1m 후퇴한 이 부분에 면적 들어가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즉, 이 면적 부분은 주택의 부수 토지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면적을 넣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자, 여기 있는 건물이 있는데, 주택입니다. 얘가 100제곱미터. 현재 이 부분, 체크 부분이 600제곱미터고, 현재 건축선에 의해서 건물을 건축하지 못하는 부분의 면적이 100제곱미터에서 현재 이 부지의 면적은 700제곱미터 가정해 보겠습니다. 토지 대장상 면적은 700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실제 건물과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대지 면적은 600제곱미터입니다. 왜냐하면 이 100제곱미터는 건물을 건축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도시지역이다. 도시지역이면 여기 오니까 500제곱미터죠. 그러면 대지 면적 600제곱미터에서 500을 빼야 돼요. 그럼 남는 거 100제곱미터. 얘는 비사업용 토지 말 뜻입니다.
얘는 비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계산하실 때 10% 추가가세 들어간다. 이 부분은 비사업용에서 제외도 하고 그리고 주택의 부수토지에서도 빼준다는 말이 지금 간단하게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이런 깊은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건물의 정착면적은 수평, 투영 면적으로 기준을 한다 해서 하늘에서 내려다본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때 무허가 부분도 포함한다. 왜 무허가를 포함합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주택을 계산하실 때에는 합법적으로 지어진 부분뿐만 아니고 합법적이지 않은 무허가도 주택에 포함된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무허가도 포함해서 우리가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세 용도가 아니고 사실상 용도로 봐야 되는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게 되면 공부상 용도로 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포동 영업용 건축물에 속하는 주거용 방. 자, 점포니까 얘가 상가입니다. 상가. 상가의 방에 있는 것은 주택이 아닙니다. 걔는 그냥 상가일 뿐입니다.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질 용도로 봐라. 자, 겸용주택의 지하실이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주거용으로 봐. 근데 그 지하실의 용도가 불분명해. 그러면 위에 있는 건물 용도로 안분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층에 설치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더라. 이 계단은 누구를 위한 계단이다? 주택을 쓰는 계단이죠. 그래서 이 계단 부분은 주택의 면적에 포함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부수토지, 초과토지는 비사암토지. 아까 제가 건축선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주택의 부수토지의 분할 양도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은 첫 번째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하여서 지분으로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실 때에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비과세에서는 주택과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에만 비과세를 합니다. 부수토지만 잘라서 주거나 부수토지에 대해서 지분만 양도하게 되면 주택과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토지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입니다. 그리고 주택과 토지가 있었는데 그 일부분만 수용되었다. 그리고 5년 안에 나머지 부분이 수용되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를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1세대 1주택이었는데 전체가 수용된 게 아니고 2분의 1만 수용되었어. 그리고 5년 뒤에 나머지 잔존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게 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줄게. 동일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란 말뜻은 아버지 이름으로 주택 건물이 되어 있고 엄마 이름으로 토지 이름이 되어 있다. 그러면 주택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니까 이거 나중에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 안 해줍니까? 물어보니까 동일 세대원이면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자, 위에 있는 주택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밑에 있는 토지 명의는 옆집 아저씨가 있다. 1세대 1주택이라면 아버지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옆집 아저씨 집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 집 앉아있는 이 토지밖에 없습니다. 이거 양도하면 비과세입니까? 물어보니까 아니요. 과세. 그 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1주택을 분할해서 양도합니다. 자, 1주택을 토지와 함께 지분을 양도하게 되면 이것은 비과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주택을 2상주택으로 분할해서 양도하게 되면 먼저 선양도하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 전부를 양도했는데 토지를 양도한 게 아니고 건물만 양도했습니다. 비과세입니다. 토지만 하게 되면요 과세입니다. 왜냐하면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토지 건물이 같이 가야 되고 또는 주택만 가는 건 비과세입니다. 토지가 따라가는 것은 무조건 과세에 들어갑니다. 주택 부수 토지의 사례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인정한 사례와 불인정한 사례 자, 이것은 비과세를 해주고 이것은 과세를 했다는 뜻인데 자, 한 울타리 내에 여러 필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울타리가 이렇게 지 있고 요 안에 보니까 필지가 여러 개 있고 여기 집이 앉아 있다.
그럼 이 토지가 전부 다 주택의 부수 토지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시지역이면 여기에 5배, 비도시지역이면 10배 안에 들어가고 9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 적용해준다는 뜻입니다. 같은 세대원, 아까 얘기했죠. 건물은 아빠, 토지는 엄마, 그러니까 동일 세대원이니까 같이 가게 되면 얘는 비과세 규정에 맞으면 비과세 해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매매 계약 체계로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 되어 있는데 이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한 경우는 얘가 비과세가 되고요. 다른 한 경우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어떠한 경우냐면 처음 계약을 할 때 잔금 일전에 (1세대 1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에 따라서 잔금 일전에 철거하고 나대지를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이 무효가 되어버렸어. 이 계약이 무효가 되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새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미 건물이 없는 상태죠. 그러면 이때에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나대지의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얘는 과세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구획 정리 사업에서 환지 청산금 되어 있는데 1세대 1주택으로서 건물이 있는 토지가 있었는데 이 건물이 있는 토지가 토지 정리 사업을 하면서 건물이 철거가 됐어요. 건물이 철거가 되면서 다른 토지로 받았습니다. 그 다른 토지로 받은 우리가 환지라고 합니다. 그 다른 토지로 받은 이 환지를 팔았습니다.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나대지의 양도니까 비과세가 적용 안 되지요? 물어보니까 아니요,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뭐였다고요? 원래 1세대 1주택으로서 주택과 토지가 있었는데 토지 정리 사업을 하면서 건물을 부숴버렸어. 그리고 다른 토지로 받았어. 그래서 그걸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입증하게 되면 그것은 비과세 이렇게 돼 있고요. 환지 청산금이라는 것은 조합에서 사업을 하는 거야. 내가 1세대 1주택이었는데 나중에 내 부분이 집이 부서지고 토지로 다시 돌려받았는데 이 토지 돌려받은 부분을 조합에다가 내가 넘기고 돈을 받았다. 그러면 걔는 비과세 1세대 1주택 적용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사도. 전용사도는 집이 이렇게 있고 요 앞에 이렇게 길이 있는 거예요. 도로. 여기 1번지, 이게 2번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도로가 국가의 도로가 아니고요. 나만 쓰는 도로예요.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사도 이렇게 봅니다. 이 사도가 내가 전적으로 쓰는 사도이면 주택의 부수 토지 인증해 줄게. 그런데 이 사도가 다른 사람도 같이 쓰는 사도야 바로 공동으로 사용한 사도는 주택의 부수 토지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인정한 사례, 울타리 경계 밖, 아까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한다.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타인이 소유한 주택에 딸린 토지, 아까 주택은 아빠, 땅은 엄마만 인정한다 했죠. 근데 옆집 아저씨 땅, 아빠가 주택이면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주택 양도 후 주택에 딸린 토지가 수용되었다. 주택을 옮길 동안 내가 팔아먹었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토지가 수용되게 되면 토지만 파는 거죠. 그러니까 과세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수 토지의 개정이라고 해서요. 2022년 1월 1일부터는 얘가 수도권과 수도권 밖으로 구분이 됩니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죠.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에는 용도지역이 주상공이면 3배, 녹지지역이면 5배, 수도권 밖에는 5배. 쉽게 말하면 수도권 밖에는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수도권 밖에는 안 바뀔 거야. 그리고 도시지역 밖에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수도권만 바뀌었는데 뭐만 주상공만 5배에서 3배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택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셨습니다. 주택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게 되면 공부상 주택이냐 사실상 주택이냐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냐 물어보니까 사실상의 용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공부상 면적과 사실상 면적이 서로 상이하게 되면 사실상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겸용주택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이 있는데, 주택 부분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볼게요. 주택 부분이 주택 외 부분보다 작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 고가주택의 겸용주택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분부부터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겠다라고 개정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9억을 넘어가지 않는 겸용주택은 그전 그대로 주택 부분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크면 전부가 주택, 고가주택은 무조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라고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리고 주택의 부수 토지에 대한 개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시지역은 5배, 비도시지역은 10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2022년 1월 1일 개정되는 부분을 보니까 수도권 지역에서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 녹지지역은 5배, 비도시지역은 10배 이렇게 바뀐다고 했는데, 바뀌는 내용은 뭐냐면 수도권의 주상공만 3배, 나머지는 다 똑같다라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택에 대한 개념을 함께 살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1세대 1주택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니까 같이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택에 대한 개념 함께 살펴보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